유엔 안보리가 7차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아파트 특혜 분양과 투기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내 항암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선 60대 남성이 승합차에 깔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의 이른바 모르쇠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지친 표정의 정유라 씨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검찰 청사를 서둘러 나오더니 90도 허리를 숙입니다.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 씨는 앞으로 서울 신사동 자택으로 가며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해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정 씨의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가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 씨가 강제 송환을 앞두고 각종 증거 자료가 폐기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정 씨는 앞서 업무방해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지난 1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됐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확대됐지만 대북 원유 공급과 같은 초강력 제재 카드가 빠져서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만에 이뤄진 7번째 결의안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단체 제재 대상에는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복무역과 조선금산무역이 포함됐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은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이로 정찰총국 5국장 등 14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 대상은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And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ever accept the regime's development and testing of nuclear weapons.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이 제재했지만 이번엔 중거리급 미사일 발사에도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반면 대북 원유 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 송출 금지와 같은 초강력 제재가 빠져 대북 압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대북 해법 차이를 두고 충돌할 거란 우려는 일단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이른바 한미 안보사령관이 백악관에서 1시간 20분 동안 만나 북핵 해법에 상당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지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대화와 미국의 압박 기조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입니다. 두 사람은 또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합의했습니다. 시기는 이번 달 말, 의제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무역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양 정상 간에 굉장히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제가. 맥메스터 보좌관이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혀 공식이 아닌 국빈 방문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 실장은 또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해 설명했고 맥메스터 보좌관은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클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시작이 순조롭자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에 대한 공동 해법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하지만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사드 배치를 늦추려는 전략적인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언급한 정의용 안보실장.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는 다음 달 31일 이후 추가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새 평가는 소규모 평가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상황의 조사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군의 목표였던 연내 사드 배치 완료가 무산되는 셈이며 각종 절차 착수가 지연되면 내년 말에나 배치가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 기간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군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사드 관련 언급은 제한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다 사드 관련 시설 공사를 하려고 지난달 국방부에 설계도까지 낸 주한미군이 추가 평가에 반대한다면 사드 배치를 두고 한미 간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군이 주민 반대를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비교적 가볍게 여겼던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완료에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합니다. 사드 반입 보고 누락 파문 이후 첫 만남을 갖는 양국 국방장관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특히 미국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는 사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싱가포르에 도착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담은 사드 배치 문제에 따른 국내 상황을 매티스 장관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점을 피력함과 동시에 새 정부에서도 변함없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신속한 사드 배치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드 배치 철회 등 우려를 전달하며 우리 측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사드 문제 이외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북한 군사도발 억제 등 한미 동맹의 핵심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국내에서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선 군 내 사조직 척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내부에서 우병우 인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알자회나 독사파 같은 사조직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사드 보고 누락의 중심에 이름은 알고 지내자는 뜻의 알자회라는 사조직이 있다고 주장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알자웨라고 해서 34기부터 43기 한 1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국내 핵심 보직, 특히 정책실장, 국방정책실장자를 포함한 또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막으면서 이번에는 군 내부의 또 다른 사조직 독사파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 의원은 독사파가 독일 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을 다녀온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친위그룹이라며 10년 넘게 군인사를 장악한 김 전 실장이 이번 파문의 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하고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홍 의원은 특히 이들 사조직의 비밀주의가 사드 보고 누락 사태를 낳았다며 감찰을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여당 인사들까지 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한때 대선 후보로 경쟁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장소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정된 70분을 40분이나 넘긴 만남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사드 문제에 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또 전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좋다. 한미 동맹이 초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반 총장은 또 대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올림픽 등 비정치적 방법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외교정책 수립과 외교 현안 해결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자 반 총장도 언제든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는 바로 금속 안경테와 하얀 머리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모습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만 원에 달해 고가 논란을 일으켰던 문재인 대통령의 금속 대안경.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을 때도, 올해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함께해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유명인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브랜드 제품입니다. 최근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모양이나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렌즈 부분의 안경테 색깔이 더 짙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5년 넘게 쓰던 안경테를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으로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경이 고장나기도 하고 바꿀 때가 돼 새 안경으로 교체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머리 색깔도 달라졌습니다. 2012년에는 백발에 가까웠지만 염색 효과가 있는 샴푸를 쓰면서 점차 변한 겁니다.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옅은 갈색을 띠는 모습.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아이돌 못지않은 지지를 받으면서 문 대통령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어제 있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짚어보겠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가지수가 좀 많았는데요.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벼르던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먼저 김근희 기자입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야당은 2006년 1월 김 후보자가 6억 원에 산 서울 청담동 아파트가 같은 해 10월 실거래가가 9억 원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누가 특혜로 이렇게 분양을 했거나 누가 소개해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느냐. 이에 김 후보자는 자신이 산 곳은 그늘져 있어 미분양됐던 1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이고 1층에 그늘진 데서 미분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분양 상태에 있었던 그 아파트가 몇 개는 더 있었던 걸로.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 이 아파트 1층은 주변보다 낮은 데다 큰 나무들에 가려져 있어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 그늘을 쳐서 관자 같은 데를 누가 사? 그래서 밑에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나무 약을 조성해서 저 노하우로 지금 물침을 받았어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아내의 대장암 치료를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 후보자의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도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은 도덕성 부문에서 결격 사유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특혜 논란인 건 2013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채용된 김 후보자 부인의 채용 당시 토익 점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보다 1점이 낮은 900점짜리 성적표를 제출하고도 합격했다는 겁니다. 원래 92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900점인데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명백한 잘못입니다. 야당은 전형적인 특혜 채용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상급 기관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치 못한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전체를 볼 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고. 일부 의원은 이를 정유라 특혜 입학에 비유했습니다. 정유라의 부정 입학 때문에 억울하게 피눈물 흘린 2명의 학생이 낙방했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이번 후보자의 부인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내의 초등학교 근무 경력이 있어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처가 지금 근무했던 그 학교에 취업하기 이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서 초등학교에서 역시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어제도 역시나 후보를 검증하는 여야 의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문자 폭탄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질문에 시민들이 항의성의 문제를 보내는 건지 노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기업 CEO의 추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스폰서 아닙니까? 지리도정 스폰서 발언을 한 뒤 김관영 의원은 항의 문자가 빗발쳤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스폰서의 추천을 통해서 후보자께서 이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이렇게 이제 오전에 질의를 하니까 지금 제가 문자 폭탄을 받았어요. 김관영 의원 외에 다른 야당 의원들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일반 시민들로부터 항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천 통에 달했던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회 때보다 수는 줄었지만 청문위원들에게 날아든 항의 문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장외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욕설과 비하,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하게 또 형사 범죄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왜 나한테 이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문자가 몰려올까? 앞으로도 계속되는 청문회 기간 동안 문자 폭탄은 또 하나의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1981년 군부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표창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1981년 1월과 3월, 당시 계엄군 사령관으로부터 공로 표창과 국난 극복 기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처벌한 공적이 인정된 결과라며 표창뿐 아니라 주거지인 서울 인근 1군단으로 특혜성 인사발령을 받은 정황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곽 의원은 계엄군 사령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국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당시 국난 극복기장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사령관 표창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5.18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한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버스가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시 김 후보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시민군 참가자들을 다음 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4대강 감사 문제로 불편할 법도 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4대강 주제를 꺼냈을까요? 김문영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나는 정말 축하한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 사업인 4대강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린 점을 의식한 듯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에 그 법성포 굴비가게 대통령이 들으셔가지고 굴비를 사셨어요. 두 분이.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4대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은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총리실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내부적으로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결론이 안 난 채 공지가 됐다고 설명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총리의 기자 시절 전 대통령을 찬양했던 전력에 대한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대통령이 선거 때 통상 기능을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업부에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이 통상 부분을 떼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좀 밝혀주십시오. 통상 부분은 다시 외교부로 복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다시 옮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의 통상 기능과 관련한 그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다음 주 초쯤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했던 거니까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한데 아마 다음 주 초반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국정기획위가 통상 기능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당정회의 때 보고한다고 들었다며 이에 맞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재검토되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오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준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회의는 어디서 열리는 건가요? 네, 고위 당정청 회의는 5일 오전 7시 반에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인데요.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한 뒤 곧바로 회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4명이, 정부 측은 이 총리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이,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 등 3명이 참석합니다. 회의 주제는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 정부 조직에 크게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벤처부 승격 문제도 회의에서 다뤄질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약 사항이었던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 해경청을 분리하는 사안도 논의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일어났던 사건 사고 소식 배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화복 차림의 소방관들이 건물 내부에 남은 불씨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젯밤 10시 55분쯤 서울 창천동에 67살 김모 씨가 운영하는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위쪽에서 불길이 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광주 운남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1살 탕모 씨가 숨지고 아파트 내부가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 대교동의 한 골목길에서 33살 신모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에 63살 문모 씨가 깔리는 사고가 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문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가 강의 중에 음란 동영상의 대사를 흉내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4월 경기도 소재 모 대학의 강의였습니다. 해당 교수는 인적이 드문 오두막에서 남녀가 하루를 보내는 상황을 가정한 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대답이 없자 교수는 일본 음란 동영상 배우의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야동이면 기모찌부터 나올 것이야. 어떤 로맨스 소설이면 키스하고 끝나지. 당시 불편함을 느낀 학생도 있었는데 교수의 얘기는 계속됐습니다. 필수적인 단어 있다. 야매 때 기모찌 쓰고 싶은데요. 교수가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성희롱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뭐 손을 잡고 어떨 때는 포옹을 또 해보려고 하고.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했었다며 학생들에게 해당 발언을 사과했다고 밝힌 교수는 성추행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학 측은 다음 주 초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정황이 인정될 경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서울대의 한 기숙사가 빈 방을 불시에 무단으로 점검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끼리 방을 바꾸는 일이 적발된 적이 있어서 불가피한 조치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 연건 캠퍼스 기숙사입니다. 지난달 22일 기숙사 측이 예고 없이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주거 공간인데 그걸 저희 허락 없이 들어온다는 건 진짜 명백한 저희의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혼납하는 학생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숙사 측은 같은 과 동기끼리는 방을 같이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허가 없이 방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단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활 수칙에는 정해진 방을 학생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숙사 측은 실제로 학생들이 내규를 어긴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어 점검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숙사 측은 지난달 31일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관장님께서 그날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과 이야기를 전달했고. 기숙사 측은 학생들이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뒤 향후 기숙사와 학생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주차했던 차로 돌아와 보니 문짝은 찌그러져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방은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은 경우 있으실 텐데요. 분통이 터질 일이죠. 이른바 문콕뺑소니를 막자고 법을 개정했는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최근 이희성 씨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에 흠집이 난 걸 발견했습니다. 전화번호라도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미안하다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라지니까 마음이 안 좋았죠.
문콕 사고의 대부분은 이렇게 차들 사이의 간격이 좁은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 보험사에 접수된 주차장 문콕 사고는 지난 5년간 2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문콕 사고가 급증하면서 문콕 뺑소니를 형사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에서는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경우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차장에서 지금은 처벌을 못합니다. 늘어나는 문콕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때 도로의 차선을 하나 없애서 자전거 차로를 만드는 게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그런데 수요나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교통정체만 유발하면서 다시 헐리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인천시 자전거 차로가 그렇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도의 절반이 파헤쳐져 흙이 드러났습니다. 인도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옆 도로에 자전거용 차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알고 보니 9년째 무용지물인 도로 위 자전거 차로를 뜯어내 인도 위로 옮기는 공사인 겁니다. 자전거 도로가 철거된 곳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도 2009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됐다가 소리 소문 없이 철거돼 보시는 것처럼 인도 위로 옮겨져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009년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설치한 자전거 전용 차로는 37.3km. 공사비로만 15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4km가 이미 슬그머니 철거됐고 나머지 구간도 언제 철거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차량 통행도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인원이 발생하는데 설치 당시 수요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설치하다 보니 이용자도 없고 차량 흐름만 방해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본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행정의 무리한 추진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설계에도 문제가 많아 곳곳에서 전용 차로가 끊기기 일쑤고 교차로 등에선 차량과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차들 이렇게 오다 보면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막대한 공사비에 다시 철거 비용까지 보여주기식 자전거 차로에 혈세가 물쓰듯 허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녹조가 심각해지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기능도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미보 인근 낙동강과 지류인 감천이 합류하는 구간입니다. 지류에서 쓸려 나온 모래가 낙동강을 삼켜버릴 듯이 거대한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심이 채 50cm도 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 홍수를 막겠다며 강바닥을 파내 수심을 6m로 만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상태로 되돌아간 겁니다. 수심이 6m라는 구미보 인근 낙동강 중간 지점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모래 탓에 수심이 제 종아리 20cm에 불과합니다. 비단 이곳만이 아닙니다. 하천학회 조사 결과 구미보와 강정보 사이 40km 구간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쌓인 퇴적물은 애초 파낸 모래양의 30%가 넘습니다. 낙동강 바닥은 6m나 낮아졌지만 옆에서 흘러들어오는 지류의 바닥은 여전히 높아 낙차가 생기면서 지류에서 깎인 흙과 모래가 합류 지점에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재태적 현상인데 그거는 일종의
자연히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4대강 다른 구간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돼 홍수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모두에서 역행 침식이 발생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미보와 강정보 구간에 쌓인 퇴적물을 다시 파는 데 드는 비용만 2조 원. 설사 다시 파낸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또다시 쌓이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헛돈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지난해 10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는 모두 2천여억 원 규모의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요. 7개월이나 지난 지금도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곧 여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될 텐데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가을에 불어닥친 태풍 차바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도로가 움푹 꺼졌고 빗물에 떠밀려온 차들이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7개월, 당시 피해를 본 다리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내려앉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복구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공사가 예정돼 있지만 국비 지원이나 설계 등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굉장하죠.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 신호 한 번만에 갔었는데 한 번만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 약속 못 지키고. 역시 태풍 차바가 핥히고 간 김해의 한 하천. 당시 상류에서 떠내려온 대형 토목 배수관이 그대로 처박혀 있고 산책로 곳곳이 유실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복구 공사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막 복구 공사를 시작했지만 일부를 뺀 전체 공사는 올해 안에 완공되기 어렵습니다. 여름철에도 뭐 밑에 식당들 장비 작업하면 구조물 이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내년은 2, 3월 달 가야. 이제 곧 여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될 시기지만 복구가 지연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화 옥자가 이달 말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가까운 극장에서 옥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멀티플렉스와 영화 옥자 측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국열차 이후 봉준호 감독의 4년 만의 신작인 옥자는 최근 제70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는 친구인 거대 동물 옥자가 미국 뉴욕으로 끌려간 뒤 옥자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옥자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600억 원을 투자해 화제를 모았고 틸다 스윈튼, 제이크 질레날 등 출연 배우들의 내한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옥자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아래서 6월 29일 넷플릭스의 전 세계 공개와 동시에 저희 한국 극장에서 6월 29일 날 개봉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봉을 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극장 개봉작은 일정 시간이 지나 동영상 서비스를 했는데 넷플릭스는 개봉과 동시에 동영상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멀티플렉스는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GV 등은 넷플릭스가 국내 영화 유통 질서와 영화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영관 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대한, 서울극장 등은 옥자를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EU와 중국은 오히려 협정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역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였습니다. As president, I can put no other consideration before the well-being of American citizens. Thus, as of today, the United States will cease all implementation of the non-binding Paris Accord.
미국의 탈퇴로 2030년 세계 탄소 배출량은 파리 협정의 애초 목표치인 56기가톤보다 오히려 23% 급증한 69기가톤까지 치솟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즉각 전 세계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All share the same responsibility. Make our planet. 트럼프는 파리 협정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했지만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성명을 내고 재협상은 없다며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나선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글로벌 환경 주도국으로 치고 나올 태세입니다. We are convinced that yesterday's decision by the United States to leave the Paris Agreement is a big mistake. 트럼프가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저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의 정책 협력 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더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이두하 전 국회의원, 최영일 경희사이버대 교수,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다시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귀가하는 길에 또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법정에서 직접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 중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런 부분을 있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미안하고 억울하셔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또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었고 그게 공연성이 있던 누구를 향한 글이었던 어쨌든 잘못된 글임은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아이한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속상할 것 같고 정말 죄송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수업해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아는데 저는 다니지 않은 학교에 괜히 입학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분노를 사고 그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아까 학교 안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입학과 이제 학사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르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머님 면회 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게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의 오늘 새벽 귀갓길 발언을 같이 보셨는데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강부영 판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판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기각이 됐어요. 예. 이 기각의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범죄를 받고 있는 이 범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느냐라는 첫 번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의 인멸에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영장 발부가 됐을 때 기각이 됐을 때 그 문구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업무방해와 관련된 이 정유라 씨의 어떤 공범이나 아니면 가담 정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어떤 그 입학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업무방해로 처벌되는 어떤 그런 경위를 보게 되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뭐 공범이나 뭐 교수와 이제 어떤 공범 관계나 부모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주도 행위나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렇게 뭔가 입학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정유라가 덴마크에 도피해 있었기 때문에 도주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법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정유라는 원래 독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에 있었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기자들의 어떤 눈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그 최순실 씨의 그 요청에 의해서 덴마크로 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사실은 또 정유라 씨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시점으로 따져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유라는 도피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송환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던 것은 정유라가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어떤 권리를 행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밀하게 법리적으로 따져서 도주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양국 변호사께서 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여러 가지 사유로 정유라가 앞으로 미진한 수사의 나머지 퍼즐을 채울 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게 많겠구나. 이 정유라가 범인으로서 어떤 용의자, 피의자로서의 역할보다도 지금 이 거대한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에서 지금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을 뭘 좀 더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첫 번째는 충격, 두 번째 황당, 세 번째는 허탈. 그럼 정유라 이제 집에 가서 뭘 할까? 자, 그럼 과연 도피나 증거 인멸에 우려는 없을까? 예를 들면 저는 뇌물죄를 걸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뇌물죄에서 주범은 아니겠죠. 학사비리에서도 주범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지원했다는 특혜, 이건 뭘 지원한 거냐? 승마를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마에서 정점이 정유라라는 한 선수가 그 수혜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범죄 수익을 뭐 은닉하고 도피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유럽 생활을 가장 오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지금 일단은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 돌아가게 됐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김남국 변호사님 뭐 개인에게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까지 얘기가 다르고 오늘 얘기가 다르면 판사는 당연히 이렇게 했을 이유가 있겠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강부영 판사라는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검찰은 몰랐느냐. 오늘 아침에 와서 검찰은 놀랍다, 황당하다. 앞으로의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금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장을 제대로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럼 김남국 변호사께 이것도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죠. 특혜를 받은 것 자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은 정유라 씨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영향을 안 미쳤다라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이제 어떤 특혜를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처벌하거나 구속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이 범죄의 사실로, 그러니까 뇌물로 이게 받은 것을 뭐 정유라 씨가 알고서 그런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범죄 공범으로서의 어떤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봅니다. 뭐 저희가 이제 검찰이 입수한 어떤 증거 기록을 이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나왔는지 추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추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최순실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유라 씨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적어도 이제 말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뭐 서면이나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계약이나 이런 데에 사인을 했을 때 그러한 어떤 정황을 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정유라가 이제 그 계약서 그러니까 삼성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어떤 선수와 관련된 협약서나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때에는 그 외부적으로 드러난 어떤 요건이나 이런 형식은 합법의 테두리를 가장했기 때문에 정유라로서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최순실 씨한테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한테 책임을 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법원이 이 판단하지 대목에 않았을까? 반론이 있는 라는 생각이 거예요. 듭니다. 지금 정유라는 아이의 엄마예요. 성인입니다. 물론 이대 입학 당시에 미성년자였죠. 독일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청문회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특검 과정에서 확인한 게 뭐냐면 자 아이의 기저귀 또 수많은 동물들을 독일에서 데리고 다녔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값까지도 삼성에 영수증을 내면 삼성이 돈을 줬다. 이걸 정유라가 몰랐을까요? 그럼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사람이에요. 임신 중이라 제가 단복을 입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메달은 엄마가 시켜서 가져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항에서 했는데 그럼 세세하게 자기의 독일에서의 생활비를 영수증을 잘 모아놔라. 이거 삼성에 제출하면 삼성이 이 돈을 다 준다. 어느 국가대표 선수의 동물 사료비와 아이의 양육비를 회사가 내줍니까? 지원재단이 내줍니까? 국가가 내줍니까? 그건 사비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신임 대통령이 들어가서 자 우리 밥 먹는 것과 우리 동물 키우는 것은 사비로 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수 생활을 오래 한 스포츠 선수들이 대부분 해외 전지훈련 갈 때 뭐 프로야구 선수나 우리 올림픽 국가대표나 축구 선수들이 자 저는 좀 반려동물을 데려가야 되겠고요. 이 모든 비용은 뭐 국가가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인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유라가 바보입니까? 지금 이것을 왜 안 캐묻고 따져 묻지 않고 그건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다 덮어주는 거죠? 두 분이 아무래도 뭐 한 분은 법조인이시고 또 한 분은 시사평론가로서 뭔가 시각을 달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영장 담당 판사는 지금 특히 서울중앙지법에는 한 3명 정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꼼꼼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법원 내부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데는 정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사실 검찰에서 저희가 이제 법조인들이 대부분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믿었던 건요. 업무 방해,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입학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알았다, 학생이 알았다는 게 사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판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입학과 관련해서는 주로 부모가 처벌을 받지 학생까지 처벌받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 처음에 이제 정유라 씨를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올 때는 외환거래법, 특히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데 자금세탁법이라 그러죠. 자금세탁법과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도 자금세탁법 또는 외화 밀반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형도 세고 그리고 또 여기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거다라고 법조인들이 믿었던 건데요. 자금세탁법이 구속영장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들어갔는지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증거를 못 모은 건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검찰이 그 부분을 한다면 자금세탁법이 들어간다면 법원에서는 보통 영장 발부가 대부분 되거든요. 혐의가 소명이 되면. 그래서 이 자금세탁법에 관련해서 얼마나 검찰이 수사를 앞으로 해서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 부분을 밝혀낼지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건 뇌물죄도 관련 있고 또 최순실 씨나 이 일가들이 돈을 숨긴 걸 찾아내는 게 재산 환수하는 것도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금 세탁법에 대해서 검찰이 좀 주력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가 계속해서 모르쇠 전략을 펼쳤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에 먹힌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유라 씨가 공항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네, 공항에서도 일단 모른다라는 네. 이야기로 일관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48시간 체포돼 있었잖아요. 흘러나온 이야기가 좀 짜맞춘 듯한 예행 연습을 한 듯한 느낌이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전반적으로 모른다고 한다. 지금 공항에서의 모습이 일면 진심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면서 모든 이야기의 법적 논리는 자신의 이제 혐의는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엄마가 모두 주도했고 난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새벽에 나오는 모습에서도 비슷하죠. 다만 공항에선 굉장히 당당하게 좀 거침없는 태도로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좀 공분을 일으켰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정유라 하나 때문에 중고생들이 촛불 집회 초기에 우르르 쏟아져 나온 건 거의 정유라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SNS 글 사과도 했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구속이 기각되고 나서 새벽에 나올 때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 됐어요. 지금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게 변호사의 조력이 좀 주요했던 것인가 아니면 뭐 또 물리적으로 시차 적응도 문제가 있었겠고 힘들었겠죠. 보강도 조사를 계속 받으니까. 그래서 지친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구속 수사가 이어졌다면 이 변호인의 조력과 상관없이 정유라가 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겠는가를 기대했는데 앞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뭐 보강된다고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자유로운 상태와 또 이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는 천양지차기 때문에 수사가 좀 이게 순조롭겠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의아심이 계속. 최 교수님께서 이 영장 기각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유라 씨가 앞선 이 공항에서 나올 때 취재진의 질문에서도 엄마가 시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 그 김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던 영장 기각의 사유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이제 핵심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만약 정유라 씨가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줄 수 있는 진술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최순실 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유라 씨의 증언을 보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관계가 없다,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로서 정유라가 적극적으로 이 범죄 사실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물증, 소위 말하는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녹취 파일이라든지 상호간의 어떤 대화 내용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입증이 됐어야 되는데 또 이 사이가 정유라 씨와 그 뭐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그냥 뭐 타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모녀 사이다 보니까 또 뭐 심지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자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화하거나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문자 메시지나 그런 녹취 파일조차 검찰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정유라 씨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삼성에 받을 때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어떤 공문이라든지 그런 내용일 텐데요. 결국에 어떤 그런 문서들이나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외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다 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유라 씨의 어떤 공범이라든가 가담 정도를 밝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유라 씨가 저렇게 조금 뭔가 감정을 섞어서 당당하게 뭔가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엄마에게 책임을 떠넘긴 전략이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정입학 관련해서는 엄마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게 맞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통할 거다라는 게 확신을 했을 거고요. 그게 주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세탁법과 관련해서도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자금 세탁법은 앞으로도 외환거래법이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은 입증을 하면 정유라 씨가 범죄 혐의가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이번에 영장 청구를 안 한 게 범죄 사실이 안 들어간 게 시간이 부족해서 증거를 못 모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도 있지만 지렛대로 정유라의 구속
관련해서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 사건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검찰의 앞으로 활동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유라의 범죄 혐의는 그렇게 밝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독일에서 이 자금세탁법 관련해서 독일도 이 자금세탁법이 있거든요. 얼마나 밝혀졌고 이 수사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그 뭐 주택을 구입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게 진술이 나올 건지 왜냐하면 지금 그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는 이대 관계자들도 정유라 씨가 알았다 이런 진술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웠겠지만 나머지 돈을 쓰는 부분 실제 돈이 어떻게 취득됐는지 몰라도 돈을 쓸 때는 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게 지렛대로 활용을 한다면 최순실 씨한테도 협조를 좀 얻기가 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도 저희가 해보면 저렇게 거침없는 성격들은요. 두 번째 구속되는 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네, 두 번째 구속이 될 것 같으면 확 무너지거든요. 첫 번째 구속될 때는 거침없는 성격들은 가서 버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됐다 풀려났다가 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닥치면 사람들이 그때 가장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검찰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지 이 부분은 이 정유라 씨 사건만뿐만이 아니라 국정 그 농단 사건의 재수사와 관련된 계획 그리고 아마 검찰의 신뢰 이런 부분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 일부 부장은 또 본인도 명예회복을 또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사비리 말고 돈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남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학사비리도 문제가 있어요. 학사비리 때 지금 보세요. 전 총장, 전 학장, 교수, 학점중 교수 다 줄줄이 구속돼서 지금 실형 선고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그 모친은 7년형을 구형받았죠. 판결이 나와야 되지만. 근데 그 모든 특혜를 받은 딸은 지금 불구속 몰랐다는 이유인데 자 공항에서 너무 천진한 얼굴로 전 하나도 몰랐고요. 입학 취소 너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요. 학교를 간 적도 없고 전공도 몰랐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정유라 몰랐다고 하는데 정유라는 중국에 수업 때문에 갑니다. 디자인 관련 수업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그 교수가 강사분이 새벽에 공항으로 모시러 갑니다. 정유라 학생을. 학생들은 다 이대 학생들은 모여서 그 클래스에서 같이 단체로 비행기를 타고 숙소로 간 거잖아요. 정유라가 따라오니까 강사가 모시러 가요. 자, 제가 그 과목에 그 학점을 준 교수입니다. 유라 씨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유라가 아유 학점 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가 자 지금 리포트 안 내면 학점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진 뚝 찍어서 보내잖아요. 행동을 했어요. 정유라가. 한 번도 학교를 가지 않았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전공을 몰랐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자기는 아는 과목들도 있어요. 물론 모르는 과목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48시간이 부족했다? 그런데 왜 그럼 국적기에 타자마자 11시간을 날려버리고 긴급 체포를 했을까? 모든 전문가는 인천공항에서 내릴 때 체포할 것이다 했는데 암스테르담에서 오르니까 체포해놓고 그때 무슨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서. 이 구속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11시간 아깝지가 않습니다. 범죄 소명이 확실합니다. 많은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를 보면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 검찰을 우선 1차적으로 비판을 하고 싶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정말 우리 이두화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보강 수사를 해서 보강으로 이제 구속을 할 것이며 그 정유라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을 검찰 조직이 확신하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정유라 씨는 많은 내용들을 엄마에게, 최순실 씨에게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새벽 이야기에서도 보셨지만 최순실 씨에 대해서 면회를 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허락이 된다면 가겠다라고 허락이 안 돼. 당연히 허락이 안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에 있고 매우 그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주요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 허가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허락이 안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모녀의 변호인이 같은 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원님께서는 영장이 재청구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국민들이 끝까지 이제 책임을 묻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재산이 만약에 이제 재산 범죄가 일부 있으니까 이게 은닉이 돼 있다면 그 부분도 환수해서 국고에서 이걸 환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한국에 먼저 들어올 때 사실 정유라 씨한테는 일정 부분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왔겠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본인은 생각해보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구속 이런 걸 떠나서도 상속인이 정유라 씨밖에 없어요. 이혼한 상태고 이러면 자녀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돈 문제를 성인이 되고 아이도 있는 정유라 씨한테 하나도 얘기를 안 했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정유라 씨가 범죄 수익인지 알면서 이 돈을 관리하거나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관여를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를 지금 구금 기간뿐만 아니라 도피 일정 부분 엄마가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는 그게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이 꼭 밝혀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며칠 안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총공세를 펼쳤지만 또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은 또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눌 텐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시의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받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지난 3년만으로 기준으로 139건인데 비해서 누락 건수가 43건 있습니다. 누락률이 23%인데 사실 제가 1년에 아마 수십 건의 외부 강연이나 토론을 할 텐데 소득 누락이나 탈세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68시간으로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는 정말 최근에 와서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901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900점인데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명백한 잘못입니다. 제 처가 지금 근무했던 그 학교에 취업하기 이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서 초등학교에서 역시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죠. 위장 전입 문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김상조 후보자는 처의 수술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잘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해명이 된 수준을 넘어서서 개인사의 아픔이 있구나.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아파서 지금 이 얘기에 좀 가슴이 울리는 거거든요. 5년 이내 생존율이 반반이었다 당시에. 그럼 5년 이상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50대 50이었다. 수술하고 병원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특정 대학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부득이 이제 가족들은 모든 생계를 다 정리하고 이제 이사 가서 수발을 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저런 대목이 사실이라면, 저게 거짓이라면 저건 굉장한 이제 기만이 되겠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저기에는 누구도 납득해주지 않을 또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는 그럼 위장 전입이 아니었던 것이구나. 하고 위장 전입이 두 건이에요. 97년, 2004년. 2004년은 예일대로 가족이 다 떠났을 때예요. 근데 97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상당히 좀 이거는 대부분은
해명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원을 가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음마 아파트와 병원 간의 그 거리를 보니까 한 2.1km 정도 돼가지고 차로 한 3분 빠르면 이제 3분, 뭐 신호가 걸린다 한 5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어떤 거리상의 이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을 이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허위로 주소지만 신고를 하는 경우에 위장 전입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이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음마 아파트에 실제 살았기 때문에 거죠? 이건 위장 전입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요. 대부분 이 김상조 후보의 지금 위장 전입은 그래도 아주 그 악질적인 위장 전입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 같이 나올 때 이 다운 계약서 문제가 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 2006년 이전인가요? 그 시점이 지금 정확한 시점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많이들 했던 거였었습니까? 예, 이제 저희 뭐 기준시가라고도 하고요. 그 기준시가 이제 그걸 많이 쓰고 실거래가를 쓰지 않았다는 건데 뭐 부동산 그 중개인들도 그 부분을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해도 다 그 당시에는 세무서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신고를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실 김상조 후보자가 몰랐다고 하는 건 조금 의구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럴 때 부동산 중개인이라든가 법무사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요. 왜냐하면 그게 합법적이진 않았어요. 옛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세금 절약되고 큰 문제 안 생깁니다.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근데 이제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처음엔 계속 관행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그 계속 질문이 이어지니까 김상조 후보자가 사실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나중에 사과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사례도 많았고 또 이런 사례가 반복적이고 그죠? 이제 김상조 후보자가 여러 아파트를 뭐 여러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했다든가 금액이 아주 과다해서 차익을 많이 얻었다든가 이러면 좀 문제가 또 심각해졌을 텐데요. 특히 또 그게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였으면 더 심각했겠죠. 그랬죠, 그 당시에 그랬죠. 네. 재개발 열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음마 아파트는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어떤 부인의 병치료 그리고 또 음마 아파트는 전세를 살았던 거죠. 맞아요. 소유권을 취득했던 네. 것도 아니고 목동이랑 그 청담동 아파트를 봤을 때 이게 부동산 투기로 보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를 일정 부분 쓴 건 인정이 되지만 그래서 뭐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고 하니까 다른 사례와 심각하거나 반복되지 않고 뭐 부동산 투기로 보기에는 좀 금액도 차익도 크지 않으니까 이제 사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게 야당 의원들도 얼마 전까지 여당을 하다 야당을 하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뭐라 하냐면 여당 의원은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계속 공격하다 그렇죠. 이제 쉴드를 쳐줘야 되거든요. 10년 만에 사실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보면 이렇게 그렇게 아주 예봉이 이렇게 정말 어목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재벌 저격수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산이 과다한 것도 아니고 아주 심각한 것도 아니까 이렇게 김상조 후보자를 너무 공격하면 내가 재벌 편을 든다는 얘기를 들을까 특히 보수 정당이니까. 이미지상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이 무뎌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굉장히 생각보다 의혹의 가지수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예요. 뭐 해명은 잘 된 것 같다고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가지 의혹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주로 야당이 공세를 폈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한 방은 없는데 자,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얘기했던 5가지 원천 배제하겠다고 하는 비리에 4가지나 걸렸다. 자, 위장 전입 기본으로 걸렸고요. 이게 좀 괘씸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도 본인의 위장 전입은 청문회 첫날 인정을 했는데 따져보니 별건 아니에요. 89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줄줄이 위장 전입이 다 걸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네 해서 이제 좀 브레이크가 강하게 제동이 됐는데 총리는 이제 임명이 됐죠. 그리고 이제 김상조 후보자는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인데 좀 불공정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어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해명이 되는 걸 보니까 가지수는 많았는데 별로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대 비리에 4가지나 걸리는 인물을 어떻게 임명합니까?인데 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뭐냐면 청문준비위를 하면은 이제 정부 기관이 해당 기관이 다 백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뒤에서 또 이런 답변하십시오라고 쪽지 주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고 요새는 또 카톡 문자로 보내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보기에는 김상조 후보 본인이 거의 모든 문제를 네. 다 해결해냈어요. 또 하나는 야당이 이런 이제 질타를 했었어요. 자료 왜 제대로 안 내느냐? 자료 미비하게 낸 거 수상한 거 아니냐 이건데 건수로 어제 밝히더군요. 600건 요청을 받았는데 46건을 못 냈습니다. 그럼 자료를 90% 이상 낸 거예요. 이건 후보로 굉장히 많이 자료를 증빙한 거거든요. 뭐 이 구할 수 없는 자료는 할 수 없고 예, 빼고 예. 거의 다 냈습니다를 또 스스로 이렇게 증명을 해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문위원들은 여러 가지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골키퍼가 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가지만 결정타가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한 방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좀 못했던 거라고 보십니까? 둘 다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 보수 정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재벌 저격수란 별명이 붙은 그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뭐 재벌 해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지만 재벌 개혁을 일정 부분 5대 기업 중심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주춤해지는 게 있죠. 이게 국회의원들이 주춤해지는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도 없지 않았나 싶은 게요. 이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재산 증식의 문제 이런 게 청담동 아파트가 제일 문제가 됐겠죠 보면. 근데 청담동 아파트도 김상조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기자들이 이제 보수 언론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거 정말 그늘지고 그리고 지금도 시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뭐 이런 부분이 해명이 되니까 그거 갖고 또 부동산 투기라고 하기는 어렵구나. 그리고 논문 관련해서도 이제 자기 논문을 인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뭐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인용의 문제 이러니까 또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 부인의 아마 그 취업 특혜 이 부분이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 좀 애매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을 얻는 게 뭐 아주 과다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한 번 2017년에 이제 다 끝나고 퇴직금까지 수령했는데 다시 학교에서 요청했다는 거 보면 또 이게 인기가 별로 없어서 또 이렇게 했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부인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명확한 거를 못 찾아낸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스폰서십이 있네 없네 이런 것도 좀 더 준비가 갖추어져서 명확한 얘기가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스폰서십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의혹만 있지 사실 학비를 우리 석자 교수처럼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자료를 갖고 공격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김상조 후보자가 차분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잘 하는 걸로 비춰져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공직 수행을 할 정도로 청렴도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취업 특혜 같은 경우는 뭐 대선 기간 동안에도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취업 특혜 의혹에 많이 시달렸었잖아요. 공격을 받았었고요. 지금 김상조 후보자에게 그 제기되는 취업 특혜 의혹은 처가 그러니까 점수가 미달됐었다. 토익 점수가. 그것도 어떻게 1점. 공교롭게도 딱 1점이었었어요. 사실 1점이란 숫자는 다들 토익 시험 쳐봐서 아시겠지만 한 문제도 되지 않는 사실 점수잖아요. 저 때는 토플을 쳐서 토익을 그때는 더 어려운 시험을 치셨었군요. 네, 토익이 더 종합적이 된 거죠. 그래 뭐 지금은 공인 점수는 다 인정되니까. 그런데 901점이 기준인데 900점을 받았다. 단 1점이라도 기준은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수능하고 생각해 보세요. 1점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기준으로 보면은 1점 미달이어도 미달은 미달이에요. 공격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이 있었으면 이거는 완전히 위법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단독 응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생님은 뽑아야겠고 학교가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1점 모자라는데 다른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됐다. 이거 우리가 이제 입시로 치면은 과거에 그 미달 학과거든요. 그래서 TO는 있고 학생은 뽑아야 되는데 기준 점수가 미달이다 그러면 학교가 알아서 그럼 차점자라도 우리 채우겠다 학생을 해서 뽑는 경우는 학교의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선생님 후보를 밀어내고 취업이 된 거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미달이었고 응모한 사람이 한 명인데 1점이 모자랐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학교 선생님을 쭉 하던 분이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고 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재량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김상조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해가지고 부당하게 채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앞서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가 재량 영역에 있어서 행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김상조 후보자가 뭔가 시민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김상조 후보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이 국민 대다수입니다. 또 특히나 뭐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부인이 본인의 뭐 남편이 김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학교에서 학교장은 오히려 그게 누구요라고 이렇게 반문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의혹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위치였냐 김상조 후보자가. 근데 이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힘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다 그 당시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입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요. 스폰서십 관련해서 발언이 나오니까 또 이게 또 문자 폭탄으로 이어져서 의원들의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미국 기업 CEO의 추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스폰서 아닙니까? 제가 이 스폰서의 추천을 통해서 후보자께서 이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이렇게 이제 오전에 질의를 하니까 지금 제가 문자 폭탄을 받았어요. 뭐 욕설과 비하,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하게 또 형사 범죄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왜 나한테 이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문자가 몰려올까? 네, 손혜원 의원이 또 SNS에 뭐 사람이 댓글로 죽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표현은 조금 취지는 알겠는데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꼭 죽는 것만 범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은 감내해야 되는 게 많죠. 이제 저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유리 상자 안에서 산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요즘은 권력보다도 그렇게 의무가 많고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사 표현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죠. 유권자의 표현을. 그리고 본인들도 선거운동할 때는 문자 폭탄을 날리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설이나 아니면 협박까지 가족들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오기도 해서 저도 아는 어떤 의원님도 이렇게 뭐 이렇게 형사 고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근데 이게 꼭 또 이런 경우 말고도 또 이제 여당 의원들 경우 지금 여당 의원들한테도 그런 문자 협박이 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당을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든 이제 본인의 그 지지 발언만 중요하고 본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발언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나도 언젠가는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의식이 이제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일정 부분 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과도기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문제가 될 범죄가 될 것 같이 확실한 경우에는 다 이제는 형사 고소를 하고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기준을 좀 명확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최 교수님도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문자를 많이 받으실 때가 물론 뭐 팬들의 문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할 때 팬들의 문자는 거의 없고요. 뭔가 좀 저 발언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뭐 프로필도 인터넷에 공개돼 있고 이메일이라든가 또 뭐 이 포탈에 여러 가지 SNS 계정도 공개돼 있다 보니까 의견들이 종종 와요. 뭐 욕도 있고 비방도 있고 뭐 협박도 있고 한데 웃어 넘기는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런 여론들도 있구나라고 귀 기울여야 되는데 아까 과도기라는 표현이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4년마다 있어요. 국회의원이.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국민들은 막 직접 민주주의 하고 싶은 겁니다. 촛불 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내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내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할 때는 제대로 대변하시오. 민의를. 그것은 일부의 민의일 수 있으나 그런 또 분노가 즉각 표출되는 거죠. 이건 또 이제 통신 기술의 발전과도 맞물려 있는데
앞으로 이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격돌 사이에 어떤 절충적인 해법이 있을지 이건 우리 사회의 큰 숙제입니다. 네.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인데 이제 국민들의 감정에 조금 상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전화를 하고 항의 전화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서 이것은 업무방해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했던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고소를 했는데요. 네. 그 고소 이제 피의자들을 이제 수사를 하면서 또 검찰에서 또 한 번 더 걸러가지고 굉장히 반복적이고 악질적으로 뭔가 했던 사람들만 한 26명을 추려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26명이 이제 유죄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8명만이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에 가서는 결국에 딱 한 명만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김변호사님, 네. 그 반복적이고 악질적이라는 게 기준이? 뭐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제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하지 못해서 그거는 네네네. 뭐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이제 시간적인 어떤 격차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매일같이 뭐 몇 시간 이렇게 뭐 여러 번 통화를 했던 전화를 네. 했던 사람들만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 판례의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 헌법에서 중요한 어떤 자유이기 때문에 폭넓게 보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기업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의 전화가 계속 오는데 예. 그 항의 전화 오는 것을 콜센터나 이런 것으로 기계적으로 또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업의 창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국민적인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지점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도 핸드폰 업무용 폰과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폰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하지만 않다면 의견을 받아들이는 네. 좀 창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로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6월의 첫 주말인 오늘 나들이 가기 참 좋겠습니다. 전국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구가 26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햇살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충북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 오랜 시간 바깥에 계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 공기도 깨끗해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에는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이 26도, 창원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가겠고요. 현축일인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낮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